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한 3D 프린터 구축 솔루션의 주제로 웨비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앞에 2가지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신동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뒤에 3번, 4번 내용은 프로토텍의 조성근 이사인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전문위원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신동수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 모두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2가지 키워드를 보면 비대면과 제조기업의 해외 부품 조달이 막힌 물류 대란이란 2가지 이슈가 대두되었습니다. 오늘 웨비나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이 그 하나인 비대면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마트 팩토리라는 주제로 앞으로 30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눌 내용이 공급망 붕괴에 따른 시대가 요구하는 국내 조달 방법으로 중소제조기업들이 혁신하고 갖추고자 하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고백을 말씀드리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10년 전, 20년 전에는 재미가 좋았는데 요즘은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예전처럼 열심히 안 해서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고 물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은 왜 재미가 없을까요? 여기서 사장님이 무엇을 못해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무조건 많이만 만들면 돈이 되었던 시절이었지요. 분량이 많아도 경쟁력은 별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생산성도 중요하고 분량률도 거의 없어야 되고, 그래야 원가를 낮출 수 있고 납기를 단축해야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3.0 운동과 인더스트리 4.0 운동을 통하여 중소제조기업들의 제조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조 혁신으로 산업혁신 운동을 하게 되었고, 제조 실행 시스템 MES라는 ICT를 활용한 시스템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기 위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과 정부 지원 정책과 정책 및 시장 동향, 그리고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구축 목표 등을 짧고 굵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정부 예산 및 구축 목표를 보면 2020년도에 정부 예산이 4,925억의 예산을 잡고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약 3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던 것에 비교하면 2천억 정도를 더 예산을 확충하여 기업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몇 개의 기업의 구축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3만 개의 기업 구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약 13,000여 개의 기업의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3년 동안, 앞으로 2020년까지 3년 동안 17,000개의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기업 중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실감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최신 동향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물류 대란, 다시 얘기하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외에 공장을 두고 생산했던 부품들이 국내에 다시 수입이 돼서 생산을 하는 이런 생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제조가 가능하면 로컬에서 공급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유턴하고, 현재 국내 제조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제조혁신, 이걸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구축이 이제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가 과연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것이냐?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추고 원가를 절감하고 납기를 낮추기 위해서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에 대한 수준을 자가 진단하는 프로세스를 먼저 점검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를 알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축해 나가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준 자가 진단의 등급 기준을 보면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있습니다. 레벨 0는 ICT를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를 레벨 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 단계로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다면 레벨 1 단계를 목표를 하고 하는데, 이 레벨 1 단계는 부분적 표준화 및 실적 정보를 ICT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벨 2는 생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면 레벨 2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레벨 3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을 레벨 3 단계라고 하고요. 레벨 4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대응 및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레벨 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레벨 5는 고도화의 레벨인데 모니터링부터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로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AI를 활용한 단계까지 완성을 했을 때, 구축을 했을 때 레벨 5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자가 진단의 설문 내용을, 질문 내용을 보면 리더십 전략에서부터 제품 개발, 생산 계획,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설비 관리, 물류 관리, 정보 시스템 관리, 자동화, 설비 자동화, 성과 단계를 각각 0에서 5까지 선택하는 그 선택사항을 가지고 선택된, 우리 회사는 이 수준이야라고 선택했을 때 전체적인 그 점수가 여기에 수준 점수처럼 600점이라는 수준은 수준 등급,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준 확인 자가 진단의 모든 입력을 1로 했을 때 나왔던 결과치가 600이라는 수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600은 레벨 1에 해당되는 기초 원 단계에서 부분적 표준화 및 실적 정보 관리 수준이다 라고 먼저 자가 진단을 한 뒤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계획서를 이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다음 단계를 어느 목표를 가지고 구축해야 될 것인지 그 수준 목표를 잡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사업에 보면 정부에서 예산이 아까 4,925억 예산을 2020년도에 잡았다 했는데,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지원 방법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예산을 공고하고 집행하는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규 구축과 고도화에 대한 내용을, 정부 지원이 50%이고 자부담이 50%인, 다시 얘기하면 최대로 신규 구축에서는 최대 1억을 받으면 최대 1억의 자부담을 하고 구축하는 그런 그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도화 쪽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레벨 1, 2, 3에서는 고도화의 표현을 안 하고 AI를 적용하는 그 단계를 고도화로 봤을 때 1.5억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델은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지원 방법으로 대중소 상생형이 있습니다. 대중소
상생형은 이 표에서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과 또 삼성전자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정부에서 50억, 현대자동차에서 24억을 정부에서 24억, 현대자동차에서 50억을 출연해서 7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대중소 상생형 그 사업형입니다. 그다음 삼성전자는 정부에서 100억, 삼성전자에서 100억을 출연해서 200억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을 하는데 최대 1억 원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있고 6천만 원 지원하는 형태가 있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기업 대상의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그 세부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2월 달에 공고된 내용으로 신규 구축과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고도화에 대해서 1억, 1.5억, 0.6억, 0.9억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내용으로는 스마트 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 구축 지원. 두 번째로는 구축 스마트 공장의 활용도와 보급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 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 연동에 대한 걸 지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자격으로는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IT 개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도입기업이 없이 공급기업 없이 그 도입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1억이며 고도화에는 1.5억, 사업기간은 6개월인데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2월 달에 공고가 나서 그때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한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정도에 예산이 소진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는 12월 말까지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상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12월 말까지 이 예산이 계속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신청을 하고 싶으면 지금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방법을 숙지하시고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하는데 smartfactory.kr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과제 신청 메뉴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뒤에 온라인 신청서를 업로드 시키고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제출 서류로는 사업계획서와 도입기업의 사업자 등록 증명원 일부, 이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일부는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한 거냐면 스마트 팩토리는 유통이나 서비스 기업에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 업종에 제조가 있어야만 그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일부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를 갖춰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사업 공고됐던 그 공고를 보고 신청 접수를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요건 검토를 지자체에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요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정평가를 할 때 현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원가 계산까지 포함해서 현장 심사를 와서 그 현장에 와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적합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들면 다음에 협약 및 사업 착수를 하게 됩니다. 협약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바로 공급기업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중간 점검을 그 전문위원들이 와서 중간 점검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 점검 및 감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최종 점검 및 감리가 2020년도에는 이 감리 수준이 19년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보고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지원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델이 대중소 상생형 모델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아까 표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이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업 개요를, 삼성전자 사업 개요를 보면 삼성전자에서 100억, 정부에서 100억을 내서 2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모든 업무 관리를 위탁을 맡겨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개요의 모델은 유형 1의 A, 유형 1의 B, 유형 2의 C의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유형 1의 A는 최대 1억을 지원하고, 유형 1의 B는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형 2의 C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유형 1은 정부와 대기업이 60%를 지원해주고 40%는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형 2는 정부와 대기업에서 100%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금액은 적지만 유형 2의 C는 자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제조 현장 혁신과 운영 시스템 자동화 구축하는데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예산으로 2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형 1A와 유형 1B에서 1A에서 요구되는 레벨은 레벨 3, 그 다음에 유형 1B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레벨 1 수준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제조 현장을 혁신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 시스템 구축과 자동화에 대한 지원, 구축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제조 현장 혁신에는 제조 혁신 교육, 3.5S, 설비 관리, 환경 안전 분야, 품질 생산성 향상, 현장 개선, 공장 레이아웃 최적화, 이런 등등의 제조 현장 혁신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대개 어디 부분에 해당되냐면 유형 2의 C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자동화 내용으로는 MES, ERP, SCM, PLM, 제조 자동화, 공정 시뮬레이션, 초정밀 금형을 구축하는데, 시스템 구축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1억에서 6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앞 장표에서 설명드린 그런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 의향서는 신청 기간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신청 기간이 끝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연초에 공고가 되고 연초에 신청을 하시고, 지금 참여한 기업들이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있는 기업 대표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요걸 기억해 두시고 내년 초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걸 기억해 뒀다가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사업 신청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원 절차도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절차를 설명했듯이 단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앙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맡겼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절차를 통해서 쭉 관리가 되고 완료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그 프로세스로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유형 1 A 모델과 유형 1 B, 유형 1 C 모델이 있는데, 유형 1 A 모델은 고도화 모델이고 1억 원 내에 지원을 하고 3대 6대 1 비율로 10개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유형 1B는 중간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 5천만 원 내외, 3대 6대 1 비율. 다시 얘기하면 정부 3, 그 다음 주관기관이라고 하면 현대 자동차 6, 그 다음에 1은 그 도입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점에는 10개사, 굉장히 지원 기업 수가 적다는 것이죠. 대신에 1이라는 10%밖에 자부담을 하지 않는 이점이 있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자동차 부품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4월 29일 날 공고가 났고 현재 계속 수시 접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도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맡겨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대로 쭉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산업혁신운동이란 것에 대한 설명을 좀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혁신운동은 먼저 우리가 제조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에서 어떤 스텝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서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을 갖춰야 될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산업혁신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산업혁신운동이 이 단어는 박근혜 정부 때 이 산업혁신운동 개념이 수립이 되었고 산업혁신운동 1.0을 우리 새마을 공장 새마을 운동 그 시점으로 보고 산업혁신 1.0은 그 시점이다. 그 다음에 산업혁신 2.0은 우리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 중심으로 산업혁신 운동을 이루자. 그래서 이게 MB정부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업혁신 2.0. 그 다음에 산업혁신 3.0은 대기업의 2차, 3차 협력사 중심으로 경영, 환경, 공정 개선, 성과 공유를 이루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을 했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용어로 지금 현재 산업혁신 운동의 개념을 진행을 하고 있냐면 박근혜 정부 때 산업혁신 운동 3.0을 1단계라고 정의를 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산업혁신 3.0 운동의 2단계 운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산업혁신 운동 3.0 2단계 2년차가 되겠습니다. 자, 추진 체계를 보면 이 우측에 있는 이 대한항 상공회의소부터 KPC 쭉 대중소 협력재단까지 이런 단체는 무슨 단체냐면 이 산업혁신 운동을 하는 단체 기관입니다. 상공회의소에는 주로 뭐 기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쪽에 위탁을 맡겨서 진행을 하고 KPC는 뭐 삼성전자 예를 드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진흥재단은 현대자동차 이런 데에 위탁을 맡겨서 관리를 하고 성과를 이쪽을 통해서 집계를 합니다. 이 모든 전체는 어디서 하냐면 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혁신운동중앙추진본부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모든 컨트롤 타워를 여기서 이루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방향 및 방법은 스마트 팩토리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엔 최소 재경비, 비용, 방안 모색, 경제 주체들의 행동 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프로세스 구축,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서 공장 시스템 구축 및 최신의 IT 기술을 적용한 제조공정 고도화 달성, 그 다음에 시스템 호환 통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서 밸류체인을 최적화하는 데 방향 및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현재 3D 프린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솔루션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D 프린터를
구입하고 싶은데 비용의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터를 스마트 팩토리 설비 구입에 어떤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ERP나 MES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면서 3D 프린터를 설비로 통합 구축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D 프린터만 필요한 경우를 진행하려면 아까 산업혁신 3.0 운동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혁신 3.0 산업혁신 운동에 대한 아까 설명한 그대로 다시 그 장표를 보시면 이 사이트 iim3.org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그 기업의 업종에 따른 신청의 어떤 그 지원 단체들이 쭉 선택이 나올 겁니다. 그 지원 단체를 선택을 해서 지원하게 되면 예를 들면 철강 쪽이라고 하면 기계 쪽이라면 뭐 기계 산업 쪽이 되겠죠. 전자 쪽이면 한국전자정보통신 진흥원인가 이런 쪽으로 아마 사업이 신청이 될 거예요. 그 신청을 하면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자동차나 두산인프라나 인프라코어나 이런 많이 대기업들이 산업혁신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올해 한 200억 정도가 현재 대기업들이 출연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신청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개괄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하고자 하는 3D 프린터 구매나 이런 것을 할 때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해서 구입을 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안 들일 수 있고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좀 오늘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수였습니다. 예, 신동수 전문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로 스마트 팩토리에 3D 프린팅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고 또 실제 스마트 팩토리에 3D 프린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는 미국 스트라타시스 3D 프린터 국내 총판 일을 지금 16년째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린터 이외에 3D 스캐너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3D 프린터를 위한 소프트웨어, 저희는 매직스RP 소프트웨어를 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와 스캐너를 구축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어서 개발 빈도수가 작거나 아니면은 그 예산이 적어서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D 프린터와 스캐너로 시제품 제작과 역설하기의 용역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는 구로에 있고요. 대구에는 엔지니어가 2명이 가 있어서 영남 지역에 엔지니어 기술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타시스는 여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이게 마커가 안 주어져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타타시스는 지금 전 세계 마켓시어 1위를 11년 이상 연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마켓시어 1위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4차 산업에는 여러 개의 꼭지가 있죠.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스마트 팩토리에서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꼭지로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상에 저희가 3D 프린터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3D 프린터의 목적은 어떤 맞춤형 제품 생산할 수가 있고요. 또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또 어떤 거리에 제약받지 않고 저희가 재고품을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디지털로
재고를 갖고 가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정부 사업에서 3D 프린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아마 여기 지금 웨비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3D 프린터 장비로 스탠드얼론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3D 프린터가 하나의 그 통합 구축 솔루션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만 정부 사업에 저희가 3D 프린터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공장 자동화가 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솔루션 MS나 ERP 상에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솔루션 안에 저희 3D 프린터도 하나의 그 유니트로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서 중앙에서 컨트롤 될 수 있는 장비여만이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고객들에게 제공해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쪽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신규 구축은 정부,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죠. 정부와 저희 고객이 각각 50%씩 이제 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구축일 때는 2억 원이니까요. 각각 1억씩 부담할 수가 있고 이것은 6개월이라는 사업 기간 동안 저희가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신규 구축이 되면 다음에는 이제 고도화를 저희가 따로 이제 시청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금액이 커집니다. 3억 원입니다. 3억 중에 50%씩 그러니까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객사에서 각각 1.5억씩 부담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그 고객사에서 부담해야 될 50% 금액 중에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체 그러니까 신규 구축 같은 경우는 2억 원 중에 15% 그러니까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부담해야 될 1억 중에 3천만 원을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는 7천만 원만 부담하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지자체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은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고 또 시기마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한번 확인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차이는 3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팩토리 오토메이션, 가장 쉽게 알고 있는 FA,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가 3차 산업혁명의 목적이었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IoT를 이용하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지금은 어떤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자율 생산할 수 있는 팩토리를 구축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그 통합 솔루션을 구축이 돼야지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것은 아마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이런 쪽으로 3D 프린팅 제품을 적용하게 되면 공장에서도 하나의 스마트 팩토리로서 부품으로서 적용할 수가 있겠구나 하나의 이제 인사이트를 받으셨으면 해서 저희가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장 자동화 쪽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스타타시스는 지금 설립된 지 한 30년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여기 보시는 이 회사들은 많은 고객분들 중에 특히 이제 공장 자동화 쪽에 적용된 고객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산업기계나 우주 이제 그런 그 제조업 쪽인 고객들이 많이 있고요. 이 회사들에서 오토메이션 쪽으로 스타타시스 장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FDM 방식은 본사가 미국 미네소타에 있고요. 폴리젯 방식은 이스라엘 루오봇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두 곳에서 생산 기지가 두 곳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특허가 한 1200개 정도 특허가 출원되어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한 8천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2200명의 종업원이 지금 일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조업 쪽에 당면한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설치할 때 기계 설치 기간이 좀 오래된다는 좀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제품을 어셈블리 하거나 피팅할 때 계속 어떤 제품이 변경된다는 이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고, 또 이제 제품들이 그 어셈블리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형상을 좀 3천 형상이 있으면은 제품을 계속 끼우뚱끼우뚱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품을 고정하기 위한 지그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제품들을 공장 안에서 하나의 그 컨베이어 벨트나 그 운송뿐만이 아니라 공장 밖에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의 그 취급이 편한 받침 등 이제 그런 그 트레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의 일하시는 직원들의 그 환경 안전과 인체공학적인 제품 구조를 굉장히 이제 부각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니즈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에 다 표시된 내용인데요. 지금 3D 프린터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R&D 개발 쪽입니다. 개발 쪽에 이제 모금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모금 용도로 쓰는 거 이외에 개발 단계에서 하나의 그 툴링, 지그 픽스처나 이제 그런 제품 용도로 쓰고 있는 쪽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라인에서 그 조립 라인에서 이런 제품들이 또 움직이지 않고 고정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하나의 지그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QC에서 품질 검사할 때 요것도 제품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 지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라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유통할 때도 제품을 보관해주는 움직이지 않게 하나의 그 패키징 쪽으로 저희가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물론 대량 양산일 때는 패키징 케이스를 이거를 다른 이제 양산 방법을 하겠지만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3D 프린터로 직접 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떤 환경 안전 쪽에서 작업자가 일하면서 어떤 근골격계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건 작업자가 손에 골무 모양의 골무를 끼고 버튼을 눌러주는 그래서 어떤 손가락이 아프지 않게 저희가 3D 프린터로 적용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신 것처럼 요거는 그 생산 라인에서 최종 엔드 오브 암 툴이죠. 어떤 하나의 기계 장치로서 3D 프린터의 제품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공장 그 생산 라인에서 3D 프린터로 이런 제품을 적용을 하고 그렇다면 하나의 그 통합 솔루션에서 3D 프린터 역할에 정확히 역할을 저희가 그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 장비 구축할 때 3D 프린터가 들어가도 당연히 저희가 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구축에서 한 2억 중에 한 얼마 정도의 장비 구축을 할 수가 있겠는가 아마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솔루션 비용이고요. 장비 비용으로는 전체 금액 중에 30에서 50%까지 장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되게 되면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3D 프린터의 장비 구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미국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고객들은 실제 그 제조업 쪽에서 제품 생산하는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이제 고객사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요 회사는 요 기계를 이용해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하나의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아마 거의 다 아시는 메이커가 되겠고요. 또 오른쪽엔 하나의 그 물류 고객, 아마 UPS나 FedEx 잘 아실 겁니다. 요 회사에서 어떤 배송을 위한 트레이나 어떤 생산 라인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나의 지구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자동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 EO80는 엔드 오브 암 툴입니다. 로봇에서 로봇의 팔. 그러니까 가장 맨 끝에 그 로봇의 맨 끝에 있는 하나의 툴이 되겠고요. 제품 움직여주는 트레이, 또 제품을 운송해주는 피더, 하나의 가이드 이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금속 대신 카본 파이버가 들어있는 나일론 테이프 재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퍼 안에 저희가 그 3D 프린터를 출력할 때 모델링 상에서 그 속에 그 에어 채널을 만들어서 그 진공 채널로 그리퍼에서 석션으로 이제 바로 제품을 잡을 수 있게. 이전에는 에어 튜브를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했었죠. 그걸 그 3D 프린터를 제품 안에 다 넣어서 클린하게 하고 또 강성과 유연성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가이드, 트레이, 또 피더, 또 맞춤 주문형 그 툴링을 이용한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엔드 오브 암 툴이고요. 여기 보시는 게 여기 엔드 오브 암 툴입니다. 여기
그리퍼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지그 픽스 용도로 사용된 그런 케이스고요. 요거는 이제 브라켓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품이 운송하기 위한 하나의 그 트레이로 사용된 건데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전자 부품 같은 경우는 정전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 재질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ESD 적용된 그런 플라스틱을 많이 적용하죠. 여기 엔드 오브 암툴입니다. 여기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그 제네시스라는 미국의 업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니은자로 된 이게 카본입니다. 카본을 여기 워터젯으로 절단해 줄 때 여기를 석션으로 잡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왼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로봇 팔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엔드 오브 암툴이 있겠고요. 또 거기에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바이오 컴패터블 재료라는 것은 이거 생체 적합성 재료인데요. 생체 적합성 재료를 쓰는 이유는 이 생산 라인이 보통 음식이나 의료기기 쪽에는 보통 생체 적합성 재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쪽 그 음식 관련된 생산 라인에서는 이제 생체 적합성 재료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이런 그 플라스틱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무게와 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한번 적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카르트라고 하는 이건 미국 기업인데요. 주로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포드 자동차를 납품하는데 그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되는 그 생산 라인에 사용되는 지그나 픽스처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부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 쪽하고 로봇 맨 끝에 있는 그리퍼입니다. 이게 하나의 엔드 오브 암툴인데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다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픽 앤 플레이스인데요. 어떤 제품을 잡고 한쪽에 정해진 위치에 놓는 이제 그런 로봇이 되겠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로봇 끝쪽에 하나의 그리퍼뿐만이 아니라 QR코드 리더기 또 카메라 모든 것들이 다 일체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3D 프린터로 다 출력해서 쉽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엔드 오브 암툴인데요. 원래는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 제품입니다. 근데 원래 있던 모양은 위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속이었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된 이런 금속 부품을 이용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3D 프린터로 굉장히 경량화 또 이제 구조를 3D 프린터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사용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금속 제품을 만들 때는 거의 한 20일 정도 걸렸는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하게 되면 한 3일 정도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었고 무게도 거의 16kg 정도 굉장히 무거웠었는데 이걸 1.4kg로 굉장히 좀 가볍게 만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산 라인 쪽에서 사용되는 사례인데요. 보신 것처럼 이 부품들이 계속 이제 이송되는 피더입니다. 그래서 피더를 어떤 부품의 형상에 맞게 기계 가공한 것이 아니라 3D 프린터로 곡면으로 자유곡면으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그러니까 부품이 굉장히 다양하다면은 피더도 거기에 맞게 바로바로 출력해서 사용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메스 사례인데요. 여기서도 보통 이제 조립용 지그, 트레이, 그리퍼 이런 것들을 다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다 적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그 ESD, 그러니까 정전기 소산 재료를 써서 어떤 스파크나 이제 정전기를 때문에 어떤 부품이 파손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여기 멀리 보이시는 이 장비가 이게 저희 쪽에 그 FDM 방식의 3D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델코 패키징 쪽인데요. 여기 보시는 요 생산 라인에서 여기 보시는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이 그 픽 앤 플레이스 할 때 잡아주는 건데요. 요 분이 들고 계시는 요 제품이 바로 요 그 생산 라인에서 적용된 픽 앤 플레이스 로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패키징을 할 때 1분에 거의 200개 이상을 패키징할 수 있도록 좀 굉장히 높은 속도를 좀 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기존의 금속이었던 제품을 플라스틱으로 이용해서 제품의 지그의 무게를 굉장히 절감한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저희가 보통 코봇이라 부르는데 협동 로봇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루스랜드 플라스틱이라는 회사에서 코봇의 그러니까 협동 로봇의 이제 끝에 엔드 오브 암툴이죠. 하나의 그리퍼나 이제 그쪽 전체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알루미늄이나 어떤
좀 경량 금속을 이용하던 것을 지금은 나일론 튜브 CF, 거의 이제 무게 단위로 봤을 때는 알루미늄만큼 강한 재질이죠. 이 재질을 이용해서 지금 현장에서 그 경량화를 만족시키는 이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에어 채널을 만들어서 석션이나 그런 것들을 밖에 에어 튜브 없이 저희가 구현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위해서 별도 설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일본 리코 사례인데요. 전자 부품을 생산 라인에서 흘릴 때 어떤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여기 있는 지그들이 다 그 정전기 방지용 재료를 사용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트라타시스에서 저희가 정전기 방지용으로 쓰이는 것은 ABS ESD7이라는 재질을 하고요. 나일론 튜브 CF 이러고 안테로라는 재질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정전기 방지용 재질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체 적합성 플라스틱을 사용한 예인데요. 기존에 알루미늄으로 사용됐던 것을 생체 적합성 플라스틱으로 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생체 적합성 플라스틱을 사용하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음식 관련 또 의약품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플라스틱이 생체 적합성 재료를 사용해야지 어떤 안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그 CNC 픽스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CNC 가공할 때 부품의 형상이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듯한 게 아니라 형상이 굉장히 바뀔 때 그때마다 여기에 있는 그 바이스의 픽스처를 기계공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3D 프린터로 거기에 적합한 지그 픽스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색깔이 약간 좀 검정색인데요. 이게 나일론 튜브에 카본 파이버가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35% 무게의 비율로 35%의 카본 파이버가 들어있는 나일론 튜브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기계 가공할 때 보통 CNC 가공 이게 그 무슨 척입니다. 그래서 척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그 가공품이 다양하게 되면 척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척의 조를 그 형상에 맞게 일일이 다 가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일론 튜브 CF로 이제 요 재료로 척의 그 제품을 가공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그 최종 파트입니다. 스페어 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초콜릿 공장입니다. 초콜릿 공장에서 그 사례를 보면 이렇게 초콜릿이 쭉 이제 라인을 타고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요 초콜릿을 잡아서 다음 윗공정으로 넘겨주는 지그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잡아서 넘겨주는 공정의 지그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런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생산 라인에 이렇게 해서 잡아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기존에는 거의 뭐 한 달 정도 소요되고요. 거의 수작업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나일론 튜브 CF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는 단 몇 시간 만에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49분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굳이 저희가 재고품을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출력해서 적용하는 이제 그렇게 굉장히 쉽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임펠러인데요. 사실은 요것은 전체 22개의 부품을 한 개의 단일화 부품으로 통합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줄이기 때문에 거의 한 비용 절감이 98% 정도 이루어진 거고 기존에 뭐 수주 걸리던 게 몇 시간 만에 완성을 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항공기 사례인데요. 요건 이제 비행기 날개입니다. 비행기 날개에서 하나의 드릴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이드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일론 튜브 CF로 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의 드릴링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쪽 그 가이드 되는 쪽에는 이제 여기 인서트를 이제 압입을 해서 이제 어떤 손상되지 않게 이제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600mm 이상 되는 굉장히 큰 지그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